황동규 시인의 시 중에 겨울나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잎사귀가 크고 화려한 나무들이 겨울 몇 달 동안 옷을 벗고 서 있는 모습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요즘 서울 시내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 되었지만 어쩌다 덕수궁이나 비원에 들릴 때 알맞게 마른 몸을 그대로 드러낸 채 편안하게 서 있는 나무들을 보면 생략할 것은 다 생략한 어떤 엄격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다. 그 엄격하게 끌려 박수군 같은 화가는 여름나무도 겨울나무처럼 그렸을 것이다. 이렇게 황동규 시인의 겨울나무라는 시인데요. 잎을 다 떨군 겨울나무를 보면서 시인은 엄격한 아름다움을 감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작가 박완서는 봄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작가와 시인들의 작품을 통해 겨울나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우천재입니다. 먼저 박완서의 나목이라는 장편 소설을 보시겠습니다. 소박하고 나눔의 정에 있던 세상에 대한 그리움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소설은 경험을 파먹고 그리움을 파먹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박완서는 생전에 그렇게 말했던 작가입니다. 소설 그리움을 위하여에서도 그립다는 느낌은 축복이다라고 적었죠. 박완서가 그리워했던 그리움의 문학은 작가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문학과 인생을 사랑하는 독자 모두가 그리워했던 정조의 핵심에 합하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박완서는 그림의 정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상상하고 지었던 작가입니다. 사람을 그리워했고 세상을 그리워했으며 이야기와 문학을 그리워했습니다. 그 그리움은 자신이 창조한 이야기 세계 안에서 동심원처럼 퍼져 있었고 그가 만든 인물들이 마음 안에 있었고 또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의 마음으로 신압으로 퍼져나가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박완서의 그리움의 정조는 등단작인 나목에서부터 비롯되는데요. 겨울 나목의 상태에서도 봄의 믿음을 견지하며 새 잎에 대한 그리움을 지녔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움의 정서는 후기작 그리움을 위하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박완서 문학을 지탱한 핵심 진료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전쟁기를 배경으로 남옥의 화가 박수군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지었다는 장편 남옥은 전쟁 중 미군 부대 매점 초상화 가게에서 일하는 여주인공 이경이, 여주인공 이름이 이경이에요. 이 이경이 불우한 화가 오키도, 그러니까 이제 이 실제 모델이 된 화가 박수군을 모델로 한 건데 소설 속에서는 오키도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이 오키도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전쟁과 분단, 가족상 등과 함께 복합적으로 다룬 소설입니다. 여성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게 이제 전쟁 때니까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두 오빠의 죽음이 마치 자기 잘못인 것 같은 죄의식에 이경이라는 여주인공은 사로잡혀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같은 여성 입장에서 딸을 보듬어 주지 못하는 어머니도 원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전쟁 중에 폭격이 있었잖아요. 근데 폭격에 오빠 둘이 맞아서 폭격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 하냐면 물론 아들을 잃은 엄마가 너무 고통스럽겠잖아요. 근데 그 오빠를 잃은 여동생도 힘들겠죠. 그런데 엄마가 뭐라 했냐면 아이고 저 년이나 데려가지 왜 그 금쪽 같은 내 아들들을 데려갔나? 엄마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이 딸은 너무나도 상처받았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참 원망스러웠는데 그럴 때 나무도 위안이나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궁의 담길에 늘어서 있는 나무를 보고 그 속에 수목들이 줄인 짐승같이 음산한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고 보고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럴 건데요. 그럼에도 주인공은 후원의 나무들이 전신을 흔들며 보내는 바람을 통해 마음을 추스르기도 합니다. 그에게 말해야지. 이 나무들은 지금 이렇게 볼품없어도 작년 가을엔 얼마나 눈부시게 노래했던가를, 얼마나 아낌없이 그 노란 빛을 땅으로 흘리고 또 흘렸던가를 어머니 앞에서 그에게 그런 말을 도란도란 속삭여야지. 설마 그러면야 어머니도 누런 눈으로 시들하게 딸을 바라볼 수만은 없을 게야. 이런 본문이 있는데요. 나무의 바람에 기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의 소통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처지의 이경은 불우한 화가 오키도의 내면에서 자기와 비슷한 황량함을 느끼게 되면서 이끌리는 경험을 합니다. 어느 날 오키도가 초상화가게에 나타나지 않자 이경은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오키도의 집에서 그의 캔버스 위에서 고목 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감옥 속의 고목이라는 이 소설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나는 캔버스 위에서 하나의 나무를 보았다. 섬뜩한 느낌이었다. 거의 무채색의 불투명한 부연 화면에 꽃도 잎도 열매도 없는 참담한 모습의 고목이 서 있었다. 그뿐이었다. 화면 전체가 흑백의 농담으로 마치 모자이크처럼 오돌토돌한 질감을 주는 게 이채로울 뿐 하늘도 땅도 없는 부연 혼돈 속에 고목이 괴물처럼 부유하고 있었다. 한 발의 고사한 나무, 그렇다면 잔인한 태양의 광선이라도 있어야 할 게 아닌가. 태양도 없는 한 발, 그런 게 있다면 짙은 안개 속의 한 발, 무채색의 오돌토돌한 화면이 마치 짙은 안개 같았다. 왜 그런 잔인한 한 발이 고사시킨 고목을 나는 그의 캔버스에서 보았을까? 보신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잎도 열매도 없는 참담한 모습의 고목 또는 한 발의 고사한 나무로 본 것은 주인공 자신의 내면이 한 발의 고사한 상태와 방불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빛과 색깔이 빈 곳, 즉 삶의 기쁨의 기갈이 짙게 서린 상태에서 주인공은 골목을 뛰쳐나오며 안개인지 매연인지 모를 불투명한 공간에서 죽어간 나무둥치를 생각합니다. 노란 은행잎, 거침없이 땅으로 떨어지던 노란 은행잎, 눈부시게 슬프도록 아름답던 그 노란 빛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이경의 기억 속에서 그 노란 빛들은 전쟁의 상처, 가령 다음과 같은 본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 들여 다듬이질한 순백의 호청을 붉게 물들인 처참한 핏빛과 무참히 찢겨진 젊은 육체를, 얼마만큼 육체가 참담해지면 그 앳된 나이에 그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지 않을 수 없나. 그 극한을 보여주는 끔찍한 육신과 그 육신이 한꺼번에 쏟아놓은 아직도 뜨거운 선홍의 핏빛을 나는 본 것이다. 이런 본문과 더불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 때 오빠들이 죽었을 때 그 핏빛이죠. 슬픔에 찬 주인공은 가로수를 껴안은 채 가로수의 거친 피부에 뺨을 비비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립니다. 계절은 이미 깊은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내 핏빛 추억을 먹은 은행나무 잎들은 칙칙하게 퇴색한 채 바람에 날려 담장 밑에 추한 쓰레기 더미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그녀는 매일 전쟁이 금세 덜미를 쳐올 듯한 공포와
전쟁이 어서 밀려오고 밀려가며 사람들을 죽여주었으면 하는 열띤 바람에 찍히며 파란 짐을 쌌다 풀었다 합니다. 예, 본문을 보면 이미 이런 모습은 어머니의 저주나 핏빛 호청의 기억 때문만은 아닌 그냥 나의 것이었다. 나는 이미 핏빛 호청도 어쩌다 계집에만 살아남았노 하던 어머니의 탄식도 완전히 망각할 수 있었으니까. 그것들은 이제 썩어간 낙엽들의 것이지 내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나는 뿌리를 상실한 채 무성한 모순만을 넘겨받아 그 모순에 나를 찢기우게 내맡기고 있었다. 이렇게 이경은 상처 속에서 한 발의 고사한 고목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인공 이경에게 나무가 일반적 상징처럼 약속의 존재, 가령 로베르 뒤마라는 사람은 최초의 발화 때부터 나무는 약속의 존재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그 빅토르 위고의 장시 영혼의 네 줄기 바람을 논의하면서 뒤마는 내일처럼 강력하다라는 구절을 주목하여 다음 날은 노래 부르고 전진이 세상을 이끈다. 공간 속에서 자라나는 식물은 시간의 인내를 쫓아가면서 놀랍게 이 규칙을 보여준다. 내일과 위를 향한 두 갈래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이란 언제나 쟁취되며 생의 변천과 세대까지도 넘어서 승리까지 도약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그렇게 이경은 상처 속에서 한 발의 고사한 고목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인공 이경에게 나무가 일반적 상징처럼 약속의 존재일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약속의 존재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 로베르 뒤마는 최초의 발화 때부터 나무는 약속의 존재라고 지적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장시 영혼의 네 줄기 바람을 논의하면서 뒤마는 내일처럼 강력하다는 구절에 주목하여 다음 날은 노래 부르고 전진이 세상을 이끈다. 공간 속에서 자라나는 식물은 시간의 인내를 쫓아가면서 놀랍게도 이 규칙을 보여준다. 내일과 위를 향한 두 갈래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이란 언제나 쟁취되며 생의 변천과 세대까지도 넘어서 승리까지 도약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런 그 약속의 존재로서 나무를 이경은 자기의 실존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게 약속의 존재로서 나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견디며 내일과 위를 향한 두 갈래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라나는 나무와는 달리 이경은 그렇게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그녀의 내면이 그러하기에 화폭 속의 나목은 봄이라는 내일을 약속하는 약호일 수 없습니다. 이미 생명이 쓰러지고 희망이 소진된 고목으로 다가올 따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은행나무에 대한 기억, 그 노란 빛에 대한 동경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케도가 아닌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 태수가 미처 소유하지도 상처내지도 못한 또 하나의 나, 그의 체온이 끝내 데울 수 없었던 또 하나의 나의 몸부림 소리는 잠복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은행잎을 떨군 겨울이 되면 나무의 으스스 떨고 춥디 추운 아우성 소리 때문에 어쩌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어쩌면 나무들의 울음이 아닌 은밀한 곳에서 울려나는 또 하나의 나의 몸부림 소리인지도 모를 일이었다라고 본문에 적고 있는데, 어쩌면 고가에 자리 잡고 있는 은행나무는 그녀의 삶과 나란히 병존해온 대상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행나무가 몸서리를 치며 찬란한 황금빛 조각을 땅으로 떨구면 폭신하면서도 까실한
아늑하면서도 서럽던 융단의 감촉이 전신에 생생히 뒤돌아오는 느낌에 사로잡히지요. 그녀에게 고가와 나무와 자기 몸은 하나였습니다. 고가가 해체될 때 마치 자신이 해체되는 느낌을 갖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어쩌면 고가보다 나무가 더 한 몸 같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고가가 해체되는 아픔을 의연히 견디면서도 후원의 은행나무만은 그대로 두기를 완강히 고집합니다. 새 집을 너무나 침침하게 뒤덮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직도 그것들의 빛, 그것들의 속삭임, 그것들의 아우성을 가끔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연이 엇갈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그녀는 오키도의 유작전에 가게 됩니다. 그 과정도 여전히 은행나무의 상상력과 동행하는데요. 본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나는 새로 맞춘 코발트 블루의 실크 코트를 거치고 은행나무 밑에서 잠시 서성댔다. 내 의상이 은행나무의 노란 빛과 그지없이 화사한 조화를 이룬데 난 만족했다. 이런 부분인데 화랑에 들어서기도 전에 주인공은 입구에서 한 그루의 커다란 나목을 보게 되고 좌우에 걸린 그림들을 제쳐놓고 빨려들듯이 곧장 나무 앞으로 다가갑니다. 본문을 보시면 나무 옆에 두 여인이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은 서성대고 짐을 인 한 여인은 총총히 지나가고 있었다. 내가 지난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발 속의 고목.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김장철 소슬바람에 떠는 나목. 이제 막 마지막 낙엽을 끝낸 김장철 나목이기에 봄은 아직 멀건만 그의 수심엔 봄의 향기가 애달프도록 절실하다. 그러나 보채지 않고 늠름하게 여러 가지들이 빈틈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채 서 있는 나목, 그 옆을 지나는 춥디 추운 김장철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목에겐 아직 멀지만 봄의 믿음이 있다. 봄의 믿음. 나목을 저리도 의연하게 함이 바로 봄의 믿음이리라. 이 나목과 관련해서 아주 핵심적인 본문인데요. 상처받은 젊은 시절에 고목으로 보았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다시 보니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김장철 낙엽을 끝낸 나목을 저리도 꿋꿋하게 하고 그 옆의 춥디 추운 김장철 여인들을 버티게 하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봄의 믿음 혹은 봄의 그리움을 지목하는 대목이었죠. 나무는 죽음을 삶으로 변환시킨다는 전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고목에서 나목으로의 인식 변화는 정녕 그런 맥락에서 파악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목과 나목의 거리는 분명합니다. 그리움마저 말라버리고 고갈된 것 같은 가뭄 속의 고목과는 달리 김장철 나목은 한없는 그리움으로 소진된 듯 넘치는 생명력을 보인다는 거지요. 그런 생각과 함께 오키도와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성찰하게 됩니다. 나는 호련히 오키도 씨가 바로 저 나목이었음을 안다. 그가 불우했던 시절, 온 민족이 암담했던 시절, 그 시절을 그는 바로 저 김장철이 나목처럼 살았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또한 내가 그 나목 곁을 잠깐 스쳐간 여인이었을 뿐임을 부질없이 피곤한 심신을 달랠 녹음을 기대하며 그 옆을 서성댄 철없는 여인이었을 뿐임을 깨닫는다. 이런 본문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키도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전쟁 중 폭격으로 두 오빠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잘못처럼 여기며 고통스러워하는 이경이나 참척의 고통에 시달린 나머지 죽은 두 아들의 환영 속에서 사는 어머니도 그렇고 진정한 화가가 되고 싶고 또 그만한 재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절을 잘못 만나 고작 미군 초상 하나 그리는 것으로 연명하는 오키도 등은 모두 전쟁과 분단 시대의 남옥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초상들입니다. 그 남옥들은 애처롭게 떨며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모두 진정한 삶에 대한 그리움으로 매서운 바람을 견디며 봄을 예비합니다. 오키도가 진정한 화가의 길을 들어설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이경이 한 인간으로 깊이 있게 성숙해 나가는 모습도 그들이 그리움마저 고갈된 고목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견디는 나목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목의 그리움, 나목의 꿈, 나목의 진정성으로 한 세상 넉넉히 살며 산만큼 넉넉한 문학세계를 읽으며 그리움의 이야기를 지은 작가가 바로 박완서였습니다. 비록 가족적, 정치적, 역사적 정황으로 인해 남으로부터 긍정적인 내일의 약속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초록심장인 나무에 대한 희망, 죽음에서 삶으로 변환시키는 나무의 에너지와 기억에 대한 무의식적 동경과 그리움이 고목에서 나목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나목이라는 장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신경림 시인의 시에서 나무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림 시는 주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던 시절에 농민들의 애환과 좌절, 변두리 도시비민들의 고난과 절망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면서 잔잔한 감동을 이끌어내는데요. 그 감동은 민중의 고난을 과장하거나 높은 목소리로 고발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시종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것에서 비롯된다 하겠는데요. 그가 보여주는 고난과 슬픔은 단지 개인적인 그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적 화자가 그리고 있는 슬픈 인생은 사사로운 단수가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슬픔으로 확산됩니다. 곧 그 슬픔의 사회적 차원을 획득한다는 거죠. 아울러 그 슬픔을 눅진한 감상 언어로 그리지 않고 센티멘탈한 언어로 그리지 않고 역설적 신명의 언어, 활력으로 넘치는 언어로 그리고 있기에 미학적 아름다움 속에서 독자들은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심층 생태학적 상상력의 측면에서 볼 때 가난하고 고통받는 농민, 노동자 등 민중 문제는 단순하게 경제적 계급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지구적인 공동 살림의 문제와 관련되는 더 크고 더 깊은 문제들이 요구됩니다. 이런 시대정신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 시편들로 이제 이 땅은 썩어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 흘러라 동강 이 땅의 힘이 되어서 등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제 이 땅은 썩어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해서 시인은 꽃과 노래와 춤으로 덮였던 내 땅, 햇빛과 이슬로 찬란하던 내 나라가 언제부터 죽음의 고장으로 바뀌었는가 라며 절규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정적 형성인으로 우리는 너무 허둥대지 않았는가? 잘 살아보겠다고 너무 서두르지 않았는가? 이웃과 형제를 속이고 집 받고라도 잘 살아보겠다고 너무 발버둥치지 않았는가? 라며
반성적 인식을 촉구합니다. 사연에서는 범지구적인 생태 파괴 현상을 조감하는데요. 오연에서는 핵 문제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6년까지 지구 생태 위기의 극점을 강조하지요. 마침내 그 벼랑에까지 와 서 있다는 벼랑 끝 의식이 독자들의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은 생태적 연민을 지닌 시인 신경님이 바라는 바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그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반성 없는 세속은 위기의 벼랑으로 질주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이제 시인의 몫은 분명해집니다. 그 벼랑 끝에서 지구를 살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한 생명 가치를 지닌 채 살아갈 수 있도록 상상적 지혜를 부단히 제공하고 일깨우는 일입니다. 신경님의 생태 시편들은 이런 의도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절경인 강원도 지방의 동강을 인공적으로 막아 댐을 만들겠다고 할 때 한국의 많은 환경단체는 물론 문인이나 지식인들은 그것에 반생명성을 들어 반대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흘러라 동강, 이 땅의 힘이 되어서인데요. 이 시의 끝부분은 이렇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낳으면서 더 많은 것을 기르면서 더 많은 것을 살리면서 흘러라 동강, 이 땅의 힘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 동강의 강물뿐이겠습니까? 풀이며 동물살이도 그렇고 사람들의 지혜나 사랑, 연민이나 도덕성, 평화감각 등 일련의 생태학적 가치들이 더 많이 태어나고 더 많이 길러지면서 더 많은 것들을 살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흘러야 한다는 사실을 시인은 분명하게 노래합니다. 이 참 생명의 유장한 흐름에 대한 동경은 비단 한국 시인만의 몫일 수는 없겠지요. 지구 살림을 걱정하고 인간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세계 시인들이 공통된 상상적 과제일 겁니다. 가장 한국적인 현실이 구체성이라는 강에서 출발한 시인 신경님은 이 지점에서 세계문학의 보편성이라는 바다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신경님의 시적 이력을 고려할 때 새삼 나무의 상상력이 주목되는데요. 시골 출신에다가 변두린 민중들의 삶과 정서를 살게 하리며 형상해온 신경님에게 나무는 단순한 자연 예찬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나무는 그 나무 이상인 거죠.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성을 증거하는 나무를 통해 시인은 견인의 미덕을 끌어올리고 미학화합니다.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랴? 불어닥치는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으랴? 잎들 덜어 썩고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가지들 휘고 꺾이는 비바람 속에서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임 흐느낌이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사겨서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너희 왜 모르랴? 밝은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산바람, 바닷바람보담도 짓궂은 이웃들의 비웃음과 발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 산비알과 바위너설에서 목 움츠린 나무들아.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 나올 잎과 꽃으로 숲과 들판에 떼지어 설 나무들아. 신경님 시인의 나무를 위하여라는 시의 전문이었는데요. 이 시에서 시적하자는 칠흑 같은 어둠과 모진 비바람 속에서 두려워 떨며 서로의 작은 손을 맞잡은 채 숨죽이며 흐느끼는 나무를 보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나무로부터 견인의 미덕을 발견하지요.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사겨서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밝은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대목에서 고통 속에서 희망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비록 어두운 비바람 속에서 아프고 서럽지만 그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꽃과 열매라는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자연스러운 진리를 통찰합니다. 그러니까 신경님이 바라본 나무는 겨울나무에 가깝습니다. 가지들 휘고 꺾이는 비바람도 그렇고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나올 잎과 꽃으로라고 묘사한 부분에서도 봄을 예비하는 겨울나무의 특징을 전경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봄나무를 예비하는 겨울나무의 조상은 나무의 미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겠지요. 겨울나무의 처지를 고통받는 민중들의 처지에 견주어 헤아리면서 고난에 처한 이들에게 나무가 보여주는 견인의 미덕으로 희망의 지렛대를 부여하고 싶어한 시인의 욕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 신경님이 추구한 연대의 윤리와도 연계됩니다. 꼭 잡은 너희의 작은 손들이 그 연대의 힘이 가지들 휘고 꺾이는 비바람을 견디게 하고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나올 잎과 꽃을 예비하게 한다는 점을 암요합니다. 이런 의미망은 남옥에서도 확인되는데요. 남옥이라는 시를 보면 나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밤이면 메마른 눈 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드러낸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곳으로 말끔히 씻어내려는 것이겠지.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베인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알고 있을까?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 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신경님 시인의 남옥이라는 시 전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님에게 남옥은 산과 들에 저만치 떨어져 홀로 존재하는 자연물이 아닙니다. 나무를 위하여에서도 그랬듯이 민중의 형상으로 의인화되면서 견인과 연대의 미덕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시인이 바라본 남옥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해 팔을 내뻗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은 흙 속에 박은 뿌리의 견실함 때문입니다. 터진 살갗, 뒤틀린 허리, 몸, 알몸 등의 표현에서 분명하듯 나무의 외양은 인간의 신체적 표지로 묘사됩니다. 고달픈 삶이나 구질구질한 나날에서 나무의 존재와 민중의 존재의 양상이 겹쳐지면서 의미의 중첩성을 획득하고 시인이 남옥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쉽게 짐작하게 합니다. 더욱이 끝부분에서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 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라고 한 부분에서 시선과 응시의 상호작용이 탄력적으로 매개되고 있습니다. 알몸의 나목을 보면서 연민 어린 마음으로 같이 우는 사람을 응시할 수 있는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몇 겹의 대화성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남옥과 시인의 대화, 남옥과 민중과 비슷한 처지의 민중과 대화, 그리고 남옥과 민중의 대화 등 여러 겹이 두텁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촘촘한 나이테 같은 형국입니다. 이처럼 신경님의 시에서 나무의 상상력은 견인의 미학과 연대의 서정, 견인의 미학과 연대의 서정을 사회 상징적으로
극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많이 알려진 황지우 시인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에 나타난 나무 몸의 신생의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시적 담론은 늘 구체성의 바다에서 길어 올려집니다. 그 시에 등장하는 육체는 대개 영혼 깊숙한 밑자리로부터 상처받은 육체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겨울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평판작 중에 하나인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라는 시행으로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나무는 온몸으로 헐벗은 겨울나무는 무방비의 나목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존재한다. 그러나 이게 아닌데 온 혼으로 애타하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화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이러한 겨울나무의 자기 부정의 정신과 상승의 욕망을 시인은 매우 실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겨울나무는 봄나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4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예, 보신 것처럼 겨울나무는 온몸으로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가 됩니다. 헐벗었던 겨울나무가 푸른 싹을 틔우는 봄나무로 바뀌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이를 시인은 나무 몸의 의지로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몸과 마음은 더 이상 나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경계를 넘어선 상태에서의 몸이고 마음입니다. 몸에도 의지가 있다고 직관하는 것, 그래서 몸을 바꾸고 싶다고 몸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황지우의 여러 시편에서 발견합니다. 황지우가 기본적으로 비극적인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는 시인이기에 혹은 그의 현실이 그만큼 신선한 것이었기에 그가 관찰하는 몸 혹은 나무들은 기본적으로 헐벗은 몸 혹은 겨울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몸들은 어쩌면 그 자리에서 그만 허물어져 버리고 싶은 생, 그러니까 오늘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만 허물어져 버리고 싶은 생을 닮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황지우는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의 경우처럼 몸 바꾸기에 대한 열망으로 신혈을 앓는 육체를 그립니다. 안에서 또 안을 보고 밖에서 또 다른 밖을 직관할 수 있는 시인이기에 몸 안의 몸, 몸 밖의 몸을 거듭 투시합니다. 가령 나의 연못, 나의 요양원은 목욕탕에서 옷 벗을 때 더 벗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흥미로운 진술로 시작되는데요. 몸을 더 벗고 싶다는 것은 이것 아닌 다른 생으로 몸을 바꾸는 환생을 꿈꾸는 오래된 배롱나무를 동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적자는 마침내 이런 소망을 피력하지요. 저 화엄탕에 발가벗고 들어가 생을 바꿔가지고 나오고 싶다. 생을 바꿔가지고 나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생의 도주한 의지를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 신생의지 혹은 몸 바꾸기의 의지는 지금 여기의 현실과 몸을 부정하는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황지우는
그런 부정 정신을 바탕으로 다채롭게 실험적 상상력을 펼치고 다양한 형식 실험을 구사한 시인입니다. 요컨대 황지우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는 나무는 죽음을 삶으로 변환시킨다는 전언을 더욱 웅숭 깊게 떠올리게 하는 시입니다. 신경님의 경우 정서적 연대와 견딤의 미덕에 신뢰가 전경화되었지만 황지우의 시에서는 나무 몸의 융합적 신생의지가 극화된다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명이 거세된 고목과 달리 봄의 그리움과 믿음으로 견디는 겨울나목의 상징성을 박완서의 나목은 잘 보여줍니다. 전쟁과 분단 시대의 나목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초상들이 잘 드러나 있는 이 소설에서 그 나목들은 애처롭게 떨며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모두 진정한 삶에 대한 그리움으로 매서운 바람을 견디며 봄을 예비합니다. 이러한 나목의 그리움, 나목의 꿈, 나목의 진정성으로 한 세상 넉넉히 살며 산만큼 넉넉한 문학세계를 읽으며 그리움의 이야기를 지은 작가가 바로 박완서입니다. 빅토르 휴고가 비유한 나무 우주, 나무 도시, 나무 인간의 한 표상을 바로 나목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가족적, 정치적, 역사적 정황으로 인해 나무로부터 긍정적인 내일의 약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초록심장인 나무에 대한 희망, 죽음에서 삶으로 변환시키는 나무의 에너지와 기억에 대한 무의식적 동경과 그리움이 고목에서 나목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경님의 나무 시편에서 시적하자는 칠흑같은 어둠과 모진 비바람 속에서 두려워 떨며 서로의 작은 손을 맞잡은 채 숨죽이며 흐느끼는 나무를 보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나무로부터 견인의 미학을 발견하지요. 고통 속에서 희망의 원리를 예비합니다. 비록 어두운 비바람 속에서 아프고 서럽지만 그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꽃과 열매라는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자연스러운 진리를 통찰합니다. 봄을 예비하는 겨울나무의 특징을 전경화했습니다. 이렇게 봄나무를 예비하는 겨울나무의 추상은 나무의 미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겨울나무의 처지를 고통받은 민중들의 처지에 견주어 헤아리면서 고난에 처한 이들에게 나무가 보여주는 견인의 미덕으로 희망의 지렛대를 부여하고 싶어한 시인의 시적 지향의 일환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황지우의 겨울나무에서 봄나무에로에서는 나무의 신체성과 신생의지가 두드러지는데요. 나무는 죽음을 삶으로 변환시킨다는 전언을 떠올리게 하는 이 시에서 우리는 죽음에서 재생으로, 상처에서 치유로 욕망하는 겨울나무의 전형적 상징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요컨대 겨울나무는 죽음과 재생에 겹쳐져 치유의 가능성을 환기하는 미토스를 형성합니다. 겨울의 나무는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듯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생명의 리듬을 중지한 듯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시면에서 견디며 새 봄을 예비하고 새 논을 준비합니다. 봄을 그리는 나목들이 이런 견딤의 미학을 우리는 치유의 나무라는 겨울나무의 심층에서 길어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